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가 호기롭게 서명한 관세 폭탄이 불과 하루 만에 백지화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19조 원을 쓸어 담는 한국 반도체가 침묵하자 실리콘밸리는 즉시 마비됐고 점유율 0.13%로 쪼그라든 미 해군력은 한국 없이는 항공모함 수리조차 불가능해 고철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길들이려다 도리어 미국 경제의 숨통이 끊어질 뻔한 사상 초유의 24시간. 천하의 트럼프를 하루아침에 무릎 꿇린 대한민국 4대 산업에 소름 돋는 참교육,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새벽 3시. 워싱턴의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조명만이 홀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죠. 책상 위로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으니까요. 그 보고서의 표지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엠바고 해제 전 2025년 4분기 반도체 시장 분석 SK하이닉스 추정 실적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에 특정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는 다름 아닌 19조 원, 약 140억 달러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한국 기업 하나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추정치였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로버트? 트럼프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로버트 스톤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이 이미 정장 차림으로 앉아 태블릿 PC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는 트럼프의 분노를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아니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대통령님. 이건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칩스법으로 보조금 퍼주고 세제 혜택 주고 공장 부지까지 내줬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률이 무려 58%입니다. 제조업에서 58%라니요? 이건 웬만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스톤은 자리에서 일어나 트럼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책상 위에 올려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화면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가 한국 기업들의 로고 아래 깔려있는 자극적인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뼈 빠지게 설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서버를 짓는데 정작 돈은 누가 버냐고요. 저 한국인들이 법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더니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트럼프가 안경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내가 지난 임기 때 경고했잖아. 한국 놈들은 동맹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우리 주머니를 터는 기생충이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한테 먹힐 나라가 감히 우리 돈을 빨아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기술력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스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과 엔지니어들이 방진복을 입고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스톤이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톡톡 두드리더군요. 대통령님,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입니까? 설계도는 우리 실리콘밸리가 만듭니다. 원천 특허, 퀄컴과 인텔이 가지고 있죠.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장비 없으면 한국 공장은 그냥 거대한 고철 창고일 뿐입니다. 한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우리가 준 장비 켜고 우리가 준 설계도대로 웨이퍼 집어넣고 오퍼레이터들이 버튼이나 누르는 겁니다. 단순 조립공 주제에 지금 엔지니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제임스 밀러 비서실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고문관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현재 AI 시장의 핵심인 HBM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끊기면 스톤이 밀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밀러, 당신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겁쟁이. HBM?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디램을 수직으로 쌓는 겁니다. 구멍 뚫어서 칩 쌓는 거, 그거 우리 마이크론도 할 수 있어. 인텔도 할 수 있고. 단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라 하청을 줬더니 이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멱살을 잡는 꼴이 된 거지. 트럼프가 하청업체라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였으니까요. 갑과 을, 주인과 종. 그래, 하청이지. 내가 건물주야. 그들은 내 건물 1층에서 장사하는 세입자고.
세입자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건물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하지? 월세를 올려야지. 아주 왕창.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요. 중국? 기술 유출된다고 우리가 막아놨습니다. 유럽? 거긴 돈이 없죠.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25% 관세를 내고 우리 시장에 물건을 팔 겁니다. 아니면 19조 원 번 돈을 고스란히 뱉어내든가요? 트럼프는 책상 서랍을 열어 붉은색 잉크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톤이 미리 준비해둔 행정명령 14,099호 국가안보 및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긴급 관세 조치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종이 위에는 살벌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 대한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기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25%의 추가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 제2조 한국산 중간재가 10% 이상 포함된 제3국 제품 또한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 밀러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조선업은 어쩝니까? 지금 미 해군 함정 수리할 도크가 없습니다. 한국 도움 없으면 칠함되는 조선?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 만드는 게 뭐 어렵나? 세 판 잘라서 용접하면 끝이야. 2차 대전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항공모함 한 척씩 찍어냈던 거 몰라? 한국 놈들이 거제도인가 어디서 배 좀 만든다고 유세 떠는데 그것도 결국 우리 기술 베낀 거야. 우리가 안 사주면 그 배들 다 낚싯배로 써야 할걸? 스톤, 미국 조선소 점유율이 얼마나 되지? 공식적으로는 0.13%이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다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조선소들은 6개월 안에 부활합니다. 한국 놈들한테 줄 수리비 우리 노동자들한테 주면 됩니다. 들었지, 밀러?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야.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멈춘다. 그건 딥스테이트가 만든 가짜 뉴스야. 미국은 혼자서도 완벽해. 우리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지 세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고. 트럼프의 펜촉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굵고 거친 서명. 종이가 찢어질 듯 눌러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새벽 3시 15분.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아니 그렇다고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죽음의 문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펜을 던지듯 내려놓고 곧장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현금 인출기 취급했다. 영업이익 19조? 그건 원래 우리 돈이다. 이제 그 파티는 끝났다. 관세 25% 즉각 시행.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 지금쯤 한창 점심을 먹고 있을 서울의 빌딩 숲을 상상했겠죠. 상상만 해도 즐겁군. 내일 아침이면 삼성 이재용이랑 현대 정의선이 전용기 타고 날아오겠지? 내 집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제발 봐주십시오, 대통령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스톤이 서류를 챙기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대통령님. 이익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족속들이죠. 방위비 협상도 이걸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갑이니까. 5만. 그것은 이 방 안을 가득 채운 유일한 공기였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HBM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왜 멈추는지, 미국 조선소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고 전원을 끄면 멈추는 기계였으니까요. 트럼프는 비서실장에게 손을 휘휘 저으며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밀러, 나가서 폭스뉴스 켜. 내 트윗이 속보로 뜨는 걸 봐야겠어. 그리고 샴페인 한 병 가져와. 오늘은 미국 제조업이 다시 위대해진 날로 기억될 테니까. 방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트럼프와 스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당긴 것이 한국을 향한 총격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을 겨눈 자살골의 방아쇠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무실의 시계는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국까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오전 9시 5분 트럼프의 트윗이 전송된 지 정확히 5분 뒤 워싱턴의 공기는 열광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대형 모니터들은 붉은색 경고등 대신 온통 초록색 상승 화살표로 도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뉴욕 증시 개장 전 프리마켓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죠. 다우존스 선물 지수는 순식간에 800포인트가 치솟았고 나스닥 100 선물 역시 3% 넘게 급등하며 트럼프 랠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폭스뉴스의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더군요. 화면 하단에는 긴급 미국 제조업의 부활, 트럼프의 결단이라는 자막이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앞에 서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미국의 부를 되찾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던 이익이 이제 마이크론과 인텔, 포드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로버트 스톤 수석 무역고문은 상황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블룸버그 단말기를 응시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이미 12% 폭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15% 가까이 치솟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은 백악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그 파이가 미국 기업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 그 탐욕의 논리가 월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게 밀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시장이 환호하고 있잖아. 스톤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비서실장에게 으스댔습니다. 제임스 밀러 실장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지만 눈앞의 데이터 앞에서는 반박할 말이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실시간 집계 사이트인 538의 그래프조차 수직 상승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은 한국산 제품 관세 부과라는 뉴스에 열광하며 SNS에 성조기 이모티콘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마치 대선 당선 확정일 같은 축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축제 한편에서 기이한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관세 폭탄이 터지면 워싱턴 K-스트리트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주미 한국 대사가 국무부로 달려와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삼성과 현대차의 로비스트들이 백악관 전화통에 불을 내야 마땅했죠. 읍소하든 협박하든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든 어떤 형태로든 비명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도록 서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 한 통이 없어. 밀러 실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행사 사진만 걸려 있었고 외교부의 브리핑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트럼프의 트윗을 보지 못한 것처럼 혹은 보고도 무시하는 것처럼 철저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겁먹어서 그런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가 정지한 거지. 스톤은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뜬 보고서를 넘기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봐, 지금 텍사스와 조지아 현장 상황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 놈들이 짐을 싸고 있다는군. 내 예상이 맞았어. 항의할 엄두도 못 내고 야반도주라도 하려는 모양이야. 스톤이 가리킨 화면에는 텍사스 테일러시의 삼성 파운드리 공장과 조지아주 서베너의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 풍경은 스톤의 말대로 기묘했습니다. 공장 정문으로 수십 대의 대형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말없이 공장 건물에서 걸어나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야반도주나 철수라고 하기엔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짐이 없었습니다. 보통 공장을 폐쇄하거나 철수할 때는 장비를 챙기거나 최소한 개인 소지품이든 박스라도 들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CCTV 속 한국 기술자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캐리어도 배낭도 심지어 노트북 가방조차 없었죠. 그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거나 스마트폰만 쥔 채 마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위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보장하라거나 트럼프는 물러가라는 피켓은 찾아볼 수 없었죠. 수천 명의 인력이 움직이는데도 현장은 도서관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버스의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릴 뿐 고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질서정연한 침묵. 그것은 패배한 자들의 도주라기보다는 잘 짜인 군사 작전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스톤 고문님, 지금 현대차 공장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겁니까? 스톤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정하세요, 주지사님. 그들은 파업 신용이라도 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며칠 저러다 말겠죠. 우리가 관세 좀 깎아준다고 하면 다시 기어들어와서 나사조일 겁니다. 놔두세요. 아쉬운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니까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가 현장 소장한테 물어봤는데 화를 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나갔답니다. 잘 쉬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주지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장 메인 서버실 전원이 꺼졌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다고요. 서버실? 전기세 아끼려고 껐나 보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겐 테슬라가 있고 GM이 있습니다. 한국 놈들이 나가면 그 자리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주지사님. 스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업이나 태업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감히 미국 땅에 지어놓은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 그들이 25%의 관세를 내더라도 미국 시장을 붙들고 있을 거라는 오만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엔지니어들을 태운 버스는 미련 없이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텍사스의 황야 위로, 조지아의 고속도로 위로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긴 뱀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근에 마련된 임시 숙소나 대기 장소로 이동해 마치 누군가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군처럼 흩어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대변인이 미국 우선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 지하에서는 붉은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의 자재 수급 담당자는 한국 업체로부터 발주 확인 메일이 오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렸고, 펜타곤의 군수 담당관은 한화오션 기술진의 연락처가 착신 금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두드렸습니다. 폭풍은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을 동반하며 다가오고 있었죠. 백악관의 참모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보십시오. 저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역시 힘으로 누르면 꼼짝 못하는군요. 스톤이 CCTV 화면 속 텅 빈 공장을 가리키며 조소했습니다. 밀러 실장은 그 웃음소리에 동조하려 애썼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기술자들의 뒷모습, 꺼져버린 서버실의 불빛, 그리고 서울의 기이한 침묵. 이 모든 징후가 가리키는 방향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종료였습니다. 화려한 주가 상승 그래프와 지지율 폭등이라는 환각제에 취해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짐을 싸서 나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명 유지 장치 코드를 뽑아버리고 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호성으로 가득 찬 백악관의 그 소란스러움이 실은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카운트다운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오 12시 정각.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알리는 폭죽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위치한 파운드리 공장의 메인 서버에는 첫 번째 붉은색 로그가 기록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환호성과는 정반대의 비명소리였죠. 시스템 경고 EUV 노광장비 015기 오류 코드 0x8만42. 목표 임계치수 CD 균일도 실패. 중앙통제실의 대형 스크린 구석에서 깜빡이기 시작한 이 경고등은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수만 개의 초록색 정상 신호들 사이에 섞인 단 하나의 붉은 점이었으니까요. 현장에 남아있던 미국인 관리자 데이비드 스미스 소장은 커피를 마시다 모니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글리치군. 센서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한국인들이 나가면서 세팅 값을 좀 건드렸나 보네. 리셋 버튼 눌러. 그는 대수롭지 않게 지시했습니다. ASML4의 최첨단 노광 장비는 한 대당 5천억 원이 넘는 기계입니다.
스미스 소장의 상식으로는 이런 초정밀 기계가 엔지니어 몇 명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당장 멈출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고 AI가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후 12시 15분. 상황은 스미스의 상식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웨이퍼 수율이 임계치 미만으로 하락 중. 현재 수율 92.5%에서 88.1%로 그리고 76.4% 급격한 하락. 완성품 비율 그래프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더니 갑자기 절벽처럼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서 나와야 할 500개의 칩 중 100개가 불량 판정을 받고 폐기 처리되는 상황. 10분 뒤에는 불량품이 200개로 늘어났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로버트 스톤에게 긴급 화상 연결이 닿은 건 12시 30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현장 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스톤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샌드위치를 씹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내 기분을 망치지 마. 주가가 3% 올랐어. 그런데 고작 기계 오작동 하나 때문에 전화를 해? 고문님, 이건 단순 오작동이 아닙니다. 수율이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나노 공정 라인 전체가 마비 직전입니다. 60%? 장난해? 기계는 그대로잖아. 한국 놈들이 부품이라도 훔쳐갔어? 아닙니다. 장비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안 맞습니다. 노광 장비가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데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AI가 자동 보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차 범위를 잡지 못합니다. 스톤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잖아. 삼성 놈들이 두고 간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 4000페이지 분량이라며? 그거 보고 그대로 입력해. 온도, 습도, 가스 압력.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화면 너머 스미스 소장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섭씨 23.5도, 습도 45%, 질소 유량 500sccm. 수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불량률이 80%를 넘었습니다. 현장 오퍼레이터 말이 이게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럼 뭔데? 감이랍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일 아침 미세한 기압 변화나 진동에 따라 세팅값을 0.001%씩 직관적으로 조정한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소위 암묵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버리니 기계가 멍청이가 됐습니다. 헛소리. 과학의 시대에 무슨 무당 굿하는 소리야? 감? 직관? 그딴 건 핑계야.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 소프트웨어 재부팅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 스톤은 고함을 지르며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기술력이 고작 한국인 기술자 몇 명의 손맛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한국 측의 태업 혹은 시스템 버그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필라델피아의 한화오션 도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마스트를 교체하던 3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붉은색 비상등을 켰기 때문입니다. 오류, 용접 무결성, 검사 실패. 온도 편차 감지됨 플러스 15도. 현장 감독관인 톰 윌슨은 로봇팔이 멈춰선 용접 부위를 가리키며 펜타곤 담당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용접 비드가 깨졌습니다. HY80 고장력 강은 예열 온도가 생명인데 로봇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펜타곤의 장군은 수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온도를 높여. 로봇이잖아. 입력값만 바꾸면 되잖아. 장군님, 이 로봇을 세팅하던 한국인 반장 김이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날씨가 흐리거나 습도가 높으면 용접 전류량을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기계 매뉴얼에는 전류 250A라고 되어 있지만 김 반장은 습도가 80%인 날에는 248A로 낮춰서 작업했죠. 우린 그 데이터를 모릅니다. 매뉴얼대로 250A를 쏘니까 철판에 기포가 생기고 균열이 가는 겁니다. 빌어먹을. 그럼 미국 기술자를 데려와. 필라델피아에 용접공이 없어? 상선 용접공은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용 특수강을, 그것도 오차 범위 1mm 이내로 다룰 수 있는 숙련공은 죄송하지만 지난 20년간 다 은퇴했습니다.
지금 이 도크를 돌릴 수 있는 건 한국인들 뿐입니다. 오후 1시 40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수율은 12%까지 추락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88개를 버려야 하는 상황. 웨이퍼 한 장당 손실액만 3천만 원. 공장이 1분 돌아갈 때마다 수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현대차, 전기차 라인에서는 배터리팩 체결 볼트의 토크 값이 맞지 않아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라인 정지를 알리는 시끄러운 부저 소리가 텅 빈 공장을 울렸지만 그것을 해결할 한국인 관리자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샴페인 잔은 치워졌고 참모들은 땀을 흘리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서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스톤 고문은 셔츠 깃을 풀어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화통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신경질적인 독선만이 남았습니다. 다 핑계야.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문제인 거야. 한국 놈들이 일부러 엉터리 세팅을 해놓고 나간 게 분명해. 밀러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데이터 센터 오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HBM 메모리 공급이 끊긴 게 아니라 재고품을 장착했는데도 발열 제어가 안 된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해주던 패키징 최적화 작업이 빠지니까 칩 온도가 10분 만에 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면 AI 서버들 다 타버립니다. 닥쳐. 그깟 기술자 몇 명이 없다고 미국이 멈춰? 우리가 누구야?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야. 스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잔이 엎어지며 갈색 얼룩이 보고서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비서실. 지금 당장 국무부에 연결해. 그리고 인텔 CEO, 독일 지멘스 회장, 일본 도쿄일렉트론 사장 다 연결해. 전용기 띄워서 기술자들 실어오라고 해. 연봉 5배 아니 10배를 준다고 해.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놈들 따위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 독일 엔지니어들이 더 꼼꼼해. 일본 장인들이 더 섬세하다고. 당장 오늘 저녁까지 대체 인력 5,000명 투입해. 텍사스랑 조지아로 공수부대 투입하듯이 쏟아부으란 말이야. 오후 2시. 스톤의 고함 소리가 백악관 복도를 울렸지만 모니터 속 텍사스 공장의 수율 그래프는 이제 0%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매뉴얼에는 적히지 않은 한국인들의 땀과 집요함,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삭제된 하드웨어의 처참한 붕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가졌지만 그 장비에 영혼을 불어넣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대체 불가능한 그 빈자리의 공포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텍사스주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의 프라이빗 제트 터미널 활주로에 걸프스트림 지육 155대가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의 꼬리 날개에는 인텔, 지멘스,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미 국방부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톤이 호언장담했던 대체 불가능한 인력을 대체할 특급 소방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트랩이 내려오자 백발의 노신사들과 푸른 눈의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일 민헨에서 날아온 반도체 광학 장비 전문가들, 일본 구마모토에서 급파된 정밀 공정 마이스터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은퇴 후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다 불려온 전설적인 1세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들의 계좌에 긴급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인당 50만 달러를 선입금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투입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텍사스 테일러 공장 중앙통제실. 독일 지멘스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 박사가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붉은색 오류 코드, 오류, 임계치수 균 1도 실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너무 변칙적이야. 이 사람들은 공정 마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 기계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세팅이군. 그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정해둔 커스텀 세팅 값을 전부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ASML 본사가 권장하는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 초기화, 표준 프로토콜 시작 중. 목표 수율 설정 80% 안전 모드. 자, 봐라. 이게 바로 독일의 표준이다. 감이나 직관 따위는 필요 없다. 기계는 정해진 숫자대로만 돌리면 된다. 한스 박사가 엔터키를 누르자 멈춰섰던 EUV 노광 장비가 웅장한 구동음을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퍼 이송 로봇들이 천장 레일을 타고 바쁘게 움직였고 수율 그래프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0%를 향해 곤두박질 치던 수율이 50%, 60%, 그리고 7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비록 한국인들이 유지하던 꿈의 수율 9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후 6시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 해군 퇴역 엔지니어들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온 용접 장인들이 도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설정해둔 가변 전류 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습도? 기압? 그런 건 핑계야. 그냥 출력을 높여. HY80 강철은 강하게 녹여붙이면 그만이야. 미국인 감독관은 용접 로봇의 전류량을 250A 고정값으로 강제 설정했습니다. 안전 센서가 경고, 과열 위험 경고를 띄웠지만 그는 센서 민감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고등을 꺼버렸습니다. 멈췄던 골리앗 크레인이 다시 움직였고 용접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레이더 마스트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백악관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오후 7시. 백악관 상황실. 대형 멀티비전에 붉은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초록색 정상 신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률 82%, 조지아 전기차 공장 라인 재가동, 필라델피아 조선소 공정 재개. 로버트 스톤 고문은 넥타이를 다시 단정하게 매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어 있던 제임스 밀러 비서실장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봤나, 밀러? 이게 바로 미국의 저력이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스톤이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꼴을 좀 보라고. 독일 박사 몇 명, 일본 기술자 몇 명 데려오니까 3시간 만에 해결됐어. 19조 원? 58% 영업이익? 그건 그놈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귀찮아서 하청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애프터마켓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폭락했던 엔비디아와 MS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백악관의 신속한 대응에 환호하며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전해. 당신네 기술자들? 필요 없다. 짐 싸서 영원히 꺼지라고 해라. 라고. 우리는 이제 표준화된 공정으로 간다. 변덕스러운 한국인의 손맛 따위는 필요 없어. 시스템이, 매뉴얼이, 그리고 우리의 달러가 이 기계들을 돌리는 거야. 스톤은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육즙이 터지는 소리가 상황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역시 돈이면 다 돼 라며 흡족해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의 참모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끝났고 미국은 다시금 세계의 통제권을 쥐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배를 제의하며 와인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메인 서버실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서브 모니터에서 수치 하나가 조용히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공정 챔버 C14 상태. 플라즈마 밀도 102%, 105%, 108% 상승 중. 한국 엔지니어들이 암묵지로 제어하던 미세 조정 값은 단순히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챔버 내부의 플라즈마 밀도가 폭주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안전핀이었습니다. 한스 박사가 입력한 독일식 표준값은 기계적 효율은 높았지만 텍사스의 고온 건조한 기후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록색이었던 수치는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강제 고정된 250A의 고전류로 용접된 HY80 강철판 내부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센서 7구역 미세균열 감지됨.
응력 수준 450메가파스칼에서 620메가파스칼 임계치 도달. 일본 기술자들은 용접 비드의 겉면이 매끈하게 나온 것에 만족하며 철수했지만 강철 내부에서는 급격한 열팽창을 견디지 못한 금속 격자가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센서 민감도를 낮추라는 명령에 따라 이 치명적인 결함을 무시하고 다음 용접을 진행했습니다. 거대한 이지스함의 마스트가 사실은 시한폭탄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준 토크 값으로 강하게 조여진 볼트가 배터리 셀의 파우치를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 굵기만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압력을 받아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만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 이것은 즉각적인 폭발이 아니라 출고 후 소비자의 차고지에서 혹은 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할 대형 화재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은 여전히 거짓된 전 시스템 정상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서실장에게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밀러. 기술은 껍데기야. 알맹이는 자본이고 우리가 돈을 쏘면 기계는 춤을 춰. 한국?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오퍼레이터였을 뿐이야. 이제 그 운도 다했군. 밤 8시. 긴장이 풀린 스톤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7시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관세를 내는 꿈, 미국 제조업이 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꿈. 상황실의 에어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잠깐 눈 좀 붙이겠네. 1시간 뒤에 깨워. 그때 샴페인이나 제대로 터뜨리자고.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완벽한 안도감에 빠져들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피커가 아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조 시스템 경보장치에서 날카롭고 건조한 기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삐. 그것은 단순한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을 때 최후의 순간에 내지르는 단말마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스톤이 반사적으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초록색이었던 텍사스 공장의 상태창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치명적 경고, 챔버 폭발 임박. 코드, 레드, 비상.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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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백악관 상황실 구석에서 울린 그 작고 날카로운 경고음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2000km 떨어진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 파운드리 제2공장의 중앙 통제실은 순식간에 붉은색 스트로브 조명의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윙, 윙, 윙.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텍사스의 밤을 갈랐습니다. 중앙 통제실의 대형 모니터 14번 챔버의 내부 압력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붉은 선을 뚫고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치명적 경고, 가스 누출 감지됨, C구역. 챔버 압력 3500토르 한계치 초과. 독일에서 급파된 수석 엔지니어 한스 박사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입력했던 글로벌 표준값은 텍사스의 미세한 기압차를 계산하지 못했고 플라즈마는 통제 불능 상태로 팽창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긴급 정지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차가운 거절 메시지만 떴습니다. 명령 거부됨, 시스템 강제 제어 활성화 상태. 3시간 전 그가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제로 꺼버렸던 안전 인터락 기능이 역설적으로 긴급 정지 신호까지 막아버린 것입니다. 콰광. 통제실의 방탄 유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클린룸 내부 14번 EUV 노광 장비의 진공 챔버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초정밀 장비의 파편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파손된 가스 배관에서는 치명적인 백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경고 유독가스 감지됨 HF 불산 플루 올인화 수소산. 불산이다. 방독면 써. 전원 대피해. 미국인 현장 소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고용된 대체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산 경고등이 켜지자마자 모니터를 버려두고 비상구로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주인 잃은 헤드셋과 엎어진 커피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붉은색 경고창들만이 텅 빈 통제실을 지켰습니다. 텍사스의 비명은 곧바로 필라델피아의 굉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필라델피아 조선소 제3드라이도크 위에서도 물리 법칙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끼기기 뚝 300톤급 골리앗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이지스함의 레이더 마스트 연결부에서 소름 끼치는 금속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표준 매뉴얼대로 강제 용접해 놓은 하부 지지대였습니다. 강철 내부의 미세 균열이 300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퍼가 열리듯 찢겨나갔습니다. 쿠구구궁. 거대한 쇳덩어리가 허공에서 기울었습니다. 팽팽했던 크레인 와이어가 펑 하는 포성 같은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집채만한 레이더 마스트가 드라이도크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피해. 굴러온다. 으악. 현장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마스트가 추락하며 건조 중이던 이지스함의 선미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최신형 구축함의 선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절단된 고압 전선에서 튠 스파크가 바닥에 고여있던 유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재 경보 7899역. 구조적 결함 붕괴 감지됨.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일본에서 온 장인들은 이미 현장에 없었습니다. 붕괴 조짐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게이트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매뉴얼에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단 한 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길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져나가며 미 해군의 자존심을 검은 연기 속으로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지옥도는 조지아주 서베너의 현대차 메타플랜트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익! 마치 거대한 압력밥솥에 김이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배터리 팩 하나에서 흰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표준 토크 값으로 과하게 조여진 셀 내부에서 분리막이 찢어지며 열폭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 3초 뒤. 펑, 펑, 퍼버벙. 하나의 셀이 폭발하자 옆에 있던 셀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00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하며 조립 라인 위에 있던 전기차 3시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있었다면 즉시 라인을 세우고 격벽을 쳤겠지만 로버트 스톤의 명령으로 강제 재가동된 중앙 컴퓨터는 화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돌렸습니다. 불타는 배터리 팩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도장 공장, 의장 공장으로 쉴 새 없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치 불붙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죽음의 열차 같았습니다. 시스템 오류, 화재 진압 장치, 응답 없음. 스프링클러가 터졌지만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공장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이 시뻘건 불기둥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백악관 상황실로 보고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스톤 고문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멀티비전은 더 이상 주가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CNN, 폭스뉴스, CNBC의 뉴스 속보 화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텍사스 반도체 공장 대형 폭발. 유독가스 누출. 속보, 미 해군 조선소 붕괴 사고. 이지스함 건조 중단. 라이브, 조지아 전기차 공장 대화재. 소방당국 진압 불가. 하지만 스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물리적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진 디지털 재앙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문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 시스템이 멈췄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불은 공장에서 났는데 왜 뉴욕이 멈춰? 그게 오후에 엔비디아 칩으로 급히 교체한 서버들 말입니다. 한스 박사가 표준 쿨링으로 설정한 그 서버들. 과열로 전량 다운됐습니다.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0.01초 만에 7천억 달러 매도 주문을 쏟아내고 자폭했습니다. 나스닥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스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럼 백업 서버는? 백업 돌리면 되잖아. 백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오늘 오후에 공급받은 대체품이었습니다. 전부 불량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는 석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금융 데이터가 증발하고 있어요.
그때 메인 스크린에 국방장관의 화상 연결이 떴습니다. 화면 속 장관은 벙커에 있는 듯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백악관, 들립니까? 지금 펜타곤 위성통신망이 끊겼소. 정찰 위성 수신 모듈에 들어가는 RF칩 그거 한국산 대체한다고 독일제로 바꿨지? 주파수 동기화가 안 돼. 지금 북한이랑 중국 국경 감시가 안 된다고.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인단 말이오. 치지지직. 상황실의 메인 통신 장비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백악관 내부망조차 연결 불안정 경고를 띄웠습니다. 통신, 금융, 제조가 동시다발적으로 괴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스톤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최고급 스테이크 접시는 깨져 있었고 쏟아진 레드 와인은 핏물처럼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그가 돈이면 다 된다며 건배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조지아 공장의 불길이 치솟고 텍사스 공장의 노란 독가스가 구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그 지옥도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의 손맛과 안목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오른 재앙의 연기였습니다. 대체 인력들은 도망갔습니다. 매뉴얼은 불탔습니다.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된 금융망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타는 모니터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붉게 물든 모니터들을 멍하니 응시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어야 해.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경보음과 수화기 너머 펜타곤 장군의 고함 소리만이 현실의 비명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그의 오판으로부터 정확히 17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정각. 텍사스와 조지아의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백악관 웨스트윙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물리적 폭발음이 멈춘 자리를 채운 것은 더욱 끔찍하고 집요한 디지털 신호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스톤의 주머니 속 개인 스마트폰, 업무용 태블릿, 그리고 책상 위의 유선 전화기가 동시에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 소재를 묻는 채권 추심자들의 독촉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스톤은 상황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쳤고 제임스 밀러 비서실장은 경호원을 불러 그를 상황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의 핵심이 아닌 바이러스 보균자처럼 격리된 자신의 비좁은 개인 집무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지잉.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떴습니다. 스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입 다물게, 로버트. 수화기 너머 장관의 목소리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대통령님의 지시가 내려왔네. 자네에 대한 FBI의 조사가 10분 뒤에 시작될 걸세. 혐의는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고의적 파괴 행위 및 허위 정보에 의한 대통령 기망죄야. 기망이라니요?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자네가 고용한 그 대체 인력들 말일세. 독일의 한스 박사? 일본의 미쓰비시 기술진? 그들이 방금 자네를 고소했네. 자네가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강제 가동을 명령했다는 녹취록을 우리에게 제출했어. 그들은 우리는 경고했지만 스톤 고문이 협박했다고 진술하고 있네. 텍사스 공장 폭발 사고의 법적 책임은 100% 자네 개인에게 있네. 그럴 리가. 그들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조지아 공장 화재로 인한 사상자 문제.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될 수도 있어. 변호사를 구하게. 물론 워싱턴의 어떤 로펌도 자네 전화를 받지 않겠지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스톤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개인 스마트폰이 발광하듯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메릴 린치 자산관리팀이었습니다. 스톤 고객님 본인 확인됐습니다. 긴급 마진콜 통보입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해. 그럴 수 없습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포트폴리오 담보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고객님께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확신하며 풀 레버리지로 매수하신 인텔,
포드,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버텨. 내일 아침이면 반등해. 내가 백악관 고문이야.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로 고객님의 전 자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금 시스템에 의해 고객님의 모든 주식이 강제 청산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잔고는 마이너스 450만 달러입니다.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시면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톤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으아악.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로버트 스톤이야. 이 나라의 경제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방음 처리된 집무실 벽은 그의 비명을 묵묵히 흡수할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명성, 펜트하우스, 노후 자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불과 4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건드린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신속한 파멸이었습니다. 밤 11시.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악관 경호팀 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스톤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백악관 출입 아이디 카드를 거칠게 낚아채 갔습니다. 로버트 스톤 씨.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귀하의 보안 등급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전자기기와 서류를 반납하고 퇴거해 주십시오. 잠깐 내 짐은. 내 다이어리는 챙겨야. 개인 물품 반출은 금지됩니다. 모든 것이 증거물입니다. 몸만 나가십시오. 요원들은 그를 짐승 몰듯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재킷도 챙기지 못한 채 셔츠 차림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도에는 청소부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투명 인간 아니 혐오스러운 오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톤은 비틀거리며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월가의 천재도 백악관의 실세도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동공, 땀과 와인 얼룩으로 범벅이 된 셔츠.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초라한 패배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때마다 텍사스 공장의 붉은 경고창과 조지아 공장의 불기둥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계잖아. 그냥 쇠 붙이고 전선 덩어리잖아. 독일 놈들이 만지면 돌아가야지. 왜 한국 놈들이 만져야만 돌아가는 거야? 왜?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이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축적한 데이터, 기계와 호흡하며 체득한 감각, 매뉴얼의 행간에 숨겨진 땀방울. 돈으로 살 수 없고 훔칠 수도 없는 그 영혼을 건드렸기에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톤은 다시 집무실로 몰래 기어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저 불빛 중 그를 위해 켜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행정명령 14,099호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이 박힌 그 종이 쪼가리. 불과 20시간 전 그가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며 호기롭게 작성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제 그 문서는 그의 사형 집행 영장이 되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FBI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언론은 그를 미국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난도질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썩게 될 남은 여생. 파산. 가족들의 비난. 살려줘. 스톤은 무릎을 꿇고 허공에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만했어. 제발 시간을 되돌려줘. 19조 원? 다 가져가라고 해. 관세? 다 없던 걸로 해. 제발 이 지옥불만 꺼줘. 그는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엘리트의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존을 구걸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아. 악마라도 좋아. 제발 이 기계들을 멈춰줘. 한국 놈들을 데려와.
그놈들 발바닥이라도 핫을게. 제발. 그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유독가스는 멈추지 않았고 조지아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으며 뉴욕의 서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버렸습니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패배. 심연보다 깊은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55분. 스톤은 책상 서랍을 뒤져 커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칼날을 가져다 대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칼날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정적을 깨는 소리. 그것은 FBI의 거친 문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경호원의 다급한 노크도 아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지극히 정중한 두 번의 노크 소리. 스톤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심야에 폐쇄된 웨스트윙 복도에서 쫓겨난 그에게 저토록 정중하게 노크를 할 사람은 이 백악관 안에 아니 이 미국 땅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칼을 내려놓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복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이나 체포영장이 아닌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식 연음은 전혀 없지만 또박또박 힘이 실린 무게감 있는 영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스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권위 있고 동시에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파티는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고문관님? 남자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파티 청구서를 받으실 시간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27일 자정 0시 10분. 로버트 스톤은 마치 지옥문을 닫을 유일한 인간 열쇠를 손에 쥔 사람처럼 불과 1시간 전 자신이 쫓겨났던 상황실 문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최 이사. 스톤은 구겨진 점퍼 차림의 낡은 백팩을 맨 그를 마치 성난 호랑이 굴에 던져줄 고기방패이자 유일한 구명조끼인 양 자신의 몸 앞쪽으로 내세우며 비장하게 상황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상황실 안으로 들어가자 제임스 밀러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메인 스크린 너머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든 시선이 이 초라한 행색의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로버트. 저자가 누구야? 독일 박사들도 도망갔는데 저런 점퍼 입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데려왔어. 트럼프가 화면 속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스톤은 대통령의 말도 무시한 채 최 이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제발.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붉은 화면들. 저것만 좀 꺼주십시오. 제발. 최 이사는 상황실 내부를 무심하게 둘러봤습니다. 텍사스의 유독가스 수치, 조지아의 화재 온도, 필라델피아의 구조 붕괴 경보, 그리고 멈춰버린 월스트리트의 서버 상태창. 그는 혀를 차거나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배관공처럼 상황실 메인 콘솔 앞 의자를 빼내어 털썩 주저앉았을 뿐입니다. 물 한 잔만 주시죠. 뜨거운 물로.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밀러 실장이 얼떨결에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오자 최 이사는 주머니에서 노란색 스틱 하나를 꺼냈습니다. 맥심 모카 골드. 한국산 인스턴트 믹스커피였습니다. 그는 1초에 수천억 달러가 증발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느긋하게 믹스커피를 뜯어 종이컵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백팩에서 노트북 한 대를 꺼냈습니다. 사과 로고도 최신형 슬림 바디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두께가 5cm는 되어 보이는 투박한 산업용 노트북이었습니다. 이봐, 지금 커피 마실 시간이야? 텍사스 공장이 폭발하고 있다고. 국방장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는 커피를 한 모금 후루룩 마시고는 노트북을 상황실 메인 서버에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장관님 조용히 좀 하시죠. 집중 안 되니까. 최 이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건조하고 규칙적인 타건음만이 상황실을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복구가 아니라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건드린 건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호흡이었으니까요. 그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 접속, 마스터키 감지됨. 사용자, 최관리자, 접근 권한, 최고 관리자. 화면 가득 복잡한 코딩창이 떴습니다. 최 이사는 마이크를 켜고 텍사스 현장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텍사스 들립니까? 지금 당장 14번 챔버, 배기 밸브 강제 개방합니다. 독일 친구들이 표준값이랍시고 23도로 맞춰놨더군요. 텍사스는 지금 밤이고 습도가 80%입니다. 이 동네 표준은 23도가 아니라 21.4도입니다. 그가 수치를 입력하자 모니터 속 텍사스 공장의 붉은 그래프가 기적처럼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승인됨, 온도 조정 23.0에서 21.4. 챔버 압력 안정화 중. 3500에서 1200으로 그리고 760코르. 압력이 떨어집니다. 가스 누출이 멈췄습니다. 텍사스 현장의 미국인 소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스톤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조원을 들여 데려온 독일 박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도망친 문제가 최 이사의 커피 한 모금과 숫자 몇 개 수정으로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스톤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최 이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를 믿었겠지만 우리는 변수를 관리합니다. 이 공장 우리가 지었습니다. 텍사스의 흙먼지가 필터에 얼마나 끼는지, 밤낮 기온차가 센서에 어떤 노이즈를 주는지 그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엔지니어들이 갈아 넣은 300만 건의 로그 데이터, 그게 이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낸 건 사람이 아니라 이 공장의 뇌였습니다. 말을 마친 최 이사는 곧바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접속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용접 로봇 7호기부터 24호기까지 전원 리셋하세요. 일본 기술자들이 전류량을 고정했더군요. 멍청한 짓입니다. 델라웨어 강바람이 불면 용접 부위가 빨리 식습니다. 가변 펄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엔터키를 쳤습니다. 용접 프로토콜 갱신됨, 가변 다이내믹 펄스 모드 켜짐. 미세 균열 확산 멈춤. 필라델피아의 CCTV 화면 속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크레인이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직전이었던 이지스함의 선체 구조물 응력 수치가 위험 구간에서 안전 구간으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와, 세상에. 국방장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구조적 결함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했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원격으로, 그것도 2000km 떨어진 백악관에서 클릭 몇 번으로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심각한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었습니다. 화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믹스커피의 마지막 한 방울을 털어 마시고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조지아는 좀 아프겠네요. 불을 끄려면 산소를 끊어야죠. 그는 자판을 두드려 공장의 공조 시스템을 해킹하듯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스톤이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삭제해버렸던 긴급 질소 투입 프로토콜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비상용으로 심어둔 킬 스위치입니다. 공장 전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액체 질소를 들이붓습니다. 기계는 좀 망가지겠지만 공장이 전소되는 건 막을 수 있죠. 실행 질소 투입 시스템. 화면 속 조지아 공장의 CCTV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백 톤의 액체 질소가 공장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맹렬하던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하얀 냉기에 갇혀 사그라들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자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도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화재 상태 진압됨. 온도 1200도에서 45도로 급속 냉각. 새벽 0시 55분.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초록색 정상 신호로 뒤덮였습니다. 텍사스, 필라델피아, 조지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서버까지. 55분 전만 해도 지옥도였던 화면들이 이제는 평온한 윈도우 바탕화면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상황실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기술적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격차의 증명이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항공모함을 띄워도 결국 그 시스템을 돌리는 알맹이는 한국의 낡은 노트북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는 노트북 케이블을 뽑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스톤의 앞, 아니 정확히는 화상 연결된 트럼프의 얼굴이 보이는 카메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청구서입니다. 스톤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내역 없이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컨설팅 및 시스템 복구 비용 60억 달러, 현금, 즉시 결제. 특이사항, 미납 시 10분 후 시스템 재셧다운 설정됨. 이유 60억 달러? 8조 원? 고작 1시간 일하고. 스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꽂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날려먹은 오늘 하루 GDP가 10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뺏어가려던 반도체 보조금 60억 달러, 딱 그 금액입니다. 원래 우리 돈이었으니 돌려받는 것 뿐입니다. 스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화면 속 트럼프를 쳐다보았습니다. 천하의 트럼프도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셧다운이 된다면 미국은 정말로 끝장이니까요. 지불해. 트럼프가 이를 갈며 짧게 뱉었습니다. 당장 입금해. 그리고 저 사람 보내줘. 다시는 한국 건드리지 마. 최 이사는 깍듯하게 하지만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상황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낡은 백팩을 맨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스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초록색으로 빛나는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것은 구원의 빛이 아니라 패배자의 얼굴에 찍힌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고라는 그들의 오만과 자존심은 저 믹스커피 빈 껍데기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오전 9시. 워싱턴의 아침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 새벽 이 방에서 호기롭게 서명되었던 행정명령 14,099호는 불과 30시간 만에 파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미 상호기술 동맹 및 공급망 완전 자율화 협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와 똑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밤새 백악관으로 호출된 주미 한국 대사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대사, 이 정도면 파격적이야. 법인세 0%, 규제 풀이, 거기에 한국 엔지니어 비자, 무제한 발급까지. 서명해. 우리 다시 친구가 되는 거야. 위대한 친구들 알지? 트럼프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재촉했습니다.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트럼프를 응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7조가 빠졌습니다. 뭔데? 또 뭐가 필요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설비에 대한 불가침 권한입니다.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우리 공장의 가동을 멈추거나 기술을 요구할 수 없다. 즉, 경영권 완전 독립 조항입니다. 참모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영토 안에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텍사스와 조지아의 공장이 다시 멈출까봐, 월스트리트의 서버가 다시 꺼질까봐 그 공포에 질려 망설임 없이 소리쳤습니다. 다 넣어주라고 해. 제임스, 당장 수정해. 잠시 후 수정된 조약문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트럼프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제 한국을 죽이기 위해 들었던 바로 그 펜으로 오늘은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굵은 서명이 끝나는 순간 백악관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트럼프는 대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며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세입자라고 조롱받던 한국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건물주의 파트너, 아니 실질적인 설계자의 위치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최 이사와 한국 기술진들을 태운 특별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환영 인파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야근을 끝낸 사람들처럼 묵묵히 짐을 챙겨 떠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 국무부 관료들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계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 기계를 돌리는 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월스트리트 마감.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폭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5% 상승, 나스닥 7% 폭등.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오션의 주가였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을 저평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표준,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절대 권력이다. 오후 6시. 로버트 스톤은 이 기사를 유치장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쫓겨난 직후 FBI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국가기관 시설 파괴 방조 및 직무유기. 그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석양을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기술은 숫자가 아니었어. 스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무시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매뉴얼 대신 맥락을 읽고 계약 대신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며 기계를 자식처럼 대하는 그 한국인 특유의 정과 끈기. 그것이 바로 미국이 잃어버린 그리고 한국만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녁 8시. 저는 지금 워싱턴의 한 모텔 방에서 이 모든 사태를 기록한 백악관의 24시간 파일을 저장하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조명은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처럼 위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어제 새벽 3시에 시작된 트럼프의 도박은 오늘 저녁 완벽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집주인인 척했지만 실상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 위에 얹혀 사는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가 집주인을 쫓아내려 했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배는 바다를 가르며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음 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쿵쿵쿵. 들리십니까? 저 소리는 단순한 모터 소리가 아닙니다. 저것은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혈관에 피를 공급하며 내는 멈추지 않는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씁쓸함보다는 차라리 후련함이 느껴지는 밤입니다. 인정해야겠습니다. 파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파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하의 트럼프가 호기롭게 빼들었던 관세의 칼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단 24시간 만에 거대한 패권국가 미국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백악관의 상황실이 붉은 경고등으로 물들 때 여러분도 저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끼셨는지요? 그들이 우리를 단순히 부품이나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착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 거대한 시스템을 뛰게 만드는 심장 그 자체였음을 증명해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울림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사실 그 너머에 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받은 독일의 박사들도 일본의 장인들도 결국 해내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자리. 그곳을 묵묵히 지키고 다시 살려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한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라며 밤을 지새우던 치열함, 차가운 쇳덩어리에도 내 자식처럼 온기를 불어넣는 정, 그리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무서운 주인의식. 미국이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기술이었지만 그들이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한국인의 혼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가 사라진 순간 세계 최강대국의 하드웨어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의 황야에서, 거제도의 바다 위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월세를 걱정하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고, 우리가 달리면 세계가 진보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질서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구어낸 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오늘의 가슴 뛰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뜨거운 자부심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모여 대한민국이 더 높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할 더 압도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